제 이름은 이연자, 올해 72입니다. 제 하루는 이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돼요. 창밖은 아직 한밤중이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그 시간에 저는 소리 없이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안방을 나섭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더니 이제는 자명종 소리보다 제 몸이 먼저 시간을 알아챕니다. 밤새 뻣뻣하게 굳어있던 무릎을 몇 번 주무르고 나면 어김없이 하루의 전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거실에는 어젯밤 아들 내외가 어질러 놓은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양말이 뒹굴고 테이블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음료수 캔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 유일한 핏줄인 아들 우식이, 그런 아들이 세상의 전부라며 시집온 며느리 담이, 그리고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서준이까지, 이 세 사람의 아침을 책임지는 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부엌에 들어서 희미한 식탁등을 켜는 것으로 제 하루에 진짜 막이 오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는 것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꼬들꼬들한 현미밥을 좋아하고 아들은 조금 진 흰쌀밥을, 손주 서준이는 또 따로 부드러운 잡곡밥을 먹여야 하니 밥솥 3개가 나란히 돌아가야 했어요. 어머니, 서준이는 성장기라 영양이 중요하니까 꼭 잡곡 섞어주세요라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제 자식 건강 챙겨주는 며느리가 참 기특하다 싶었지만 정작 본인은 흰쌀밥 아니면 입에도 대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씁쓸해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밥이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밥이 되는 동안에는 국과 반찬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국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황태 해장국으로 정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들어온 며느리의 속을 풀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잘게 찢은 황태를 들기름에 달달 볶다가 뽀얀 국물이 우러나도록 푹 끓여냅니다. 계란을 풀어넣고 파를 송송 썰어 넣으면 구수하면서도 시원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요. 그러면 비로소 제가 사는 이 집이 온기를 찾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계란말이며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 서너 가지를 뚝딱 만들어내고 나면 어느새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참 좋아했어요. 곧 잠에서 깨어날 가족들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아침을 내려다보는 시간. 제 인생은 언제나 저 자신보다 자식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우식이를 키우면서 제 이름 석자는 잊고 우식이 엄마로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7시가 되자 며느리 다미가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와, 벌써 아침 준비 다 하셨네요? 정말 맛있겠다. 다미는 언제나 이렇게 살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싹싹하고 예쁜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어요. 하지만 함께 산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주 미세한 균열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며느리는 제가 정성껏 끓인 황태 해장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립니다. 어머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은 싱겁게 끓여달라고. 이건 너무 짜요. 서준이 성장기에 짠 음식은 안 좋은 거 아시죠? 다음부턴 꼭 저염식으로 해주세요. 은근한 타박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어머, 그랬니? 내 입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쓸게. 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짜고 매운 족발을 깨 눈 감추듯 먹어치우던 모습을요. 아들 우식이는 그 모든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맛있다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출근 준비를 하던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쉽니다. 아, 피곤해. 어제 회식 때문에 잠을 설쳤더니 영 몸이 찌뿌둥하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곧장 달려가 아내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담이 힘들었구나. 내가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 푹 쉬고 있어. 하루 종일 삼시세끼 밥상에 청소, 빨래까지 하느라 파김치가 된 제 모습은 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식탁을 치울 뿐이었죠. 아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라고 그렇게 또 한 번 스스로를 세뇌하면서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창밖에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손주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침에 깜빡하고 우산을 챙겨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준아, 할미다. 오늘 비 온다는데 우산은 있니? 없으면 할미가 학교 앞으로 데리러 갈까? 수화기 너머로 손주의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괜찮아요. 친구 것 같이 쓰고 가면 돼요. 끊어요. 또 하는 신호음과 함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손주 목소리를 들으니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문제는 그로부터 두어 시간 뒤에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손주가 방에서 쭈뼛거리며 나오더니 제게 휴대폰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학교 숙제로 우리 가족 직업 인터뷰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엄마 아빠를 인터뷰하는 모습을 좀 찍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기 삼각대에 휴대폰 올려놓고 여기 빨간색 녹화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쉽죠? 서준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조수를 부리듯 제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저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러겠노라 대답했죠. 제 손주 숙제라는데 이까짓 게 뭐라고 마다하겠어요. 삼각대에 휴대폰을 고정하고 화면을 켰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미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세상에서 가장 화목한 부부인 척 자세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 속의 빨간색 녹화 버튼을 누르려고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제가 노안 때문에 손가락을 잘못 움직였는지 녹화 버튼 바로 옆에 있던 통화 기록 버튼을 누르고 만 것입니다. 순간 화면이 바뀌며 가장 최근에 통화한 목록들이 화면 위로 주르륵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통화 목록 가장 위 바로 두어 시간 전 제가 손주에게 비 온다고 걸었던 바로 그 통화 기록. 제 전화번호 옆에 너무도 선명하게 찍혀 있는 네 글자가 제 망막에 와서 박혔습니다. 마귀알멈.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어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와 하마터면 그 비싼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잘못 봤을 리가 없었습니다. 노안이 오긴 했어도 저토록 간단하고 끔찍한 네 글자를 오독할 만큼 제 눈이 어둡지는 않았으니까요. 할머니, 뭐 하세요? 빨리 녹화 버튼 눌러주세요. 손주의 재촉하는 목소리에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아들 내외의 가식적인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답니다. 주말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요. 아들은 다정한 남편인 척 말했고 며느리는 현명한 아내인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자랑스럽다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위선적인 연극을 아무런 감정도 없는 카메라의 눈으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마귀알멈, 내 금쪽 같은 손주가, 내 세상의 전부였던 그 아이가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저 연극의 주인공인 아들 내외는 과연 몰랐을까? 아니, 어쩌면 저들이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닐까?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느꼈던 미세한 균열과 서운함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손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슬픔과 배신감으로 터져버릴 것 같던 제 마음은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연극은 이제 끝내야지. 너희가 시작한 이 더러운 연극, 마무리는 이 마귀알멈이 직접 해주마. 어둠 속에서 저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통화 목록에 선명하게 찍혀 있던 마귀알멈이라는 네 글자가 눈꺼풀 위로 어른거렸고 눈을 뜨면 칠흑 같은 어둠이 제 마음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보통의 할머니들이라면 배신감에 몸을 떨며 밤새 눈물이라도 흘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심장은 아주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뜨거운 감정들은 이미 그 차가운 심연 속으로 모두 빨려 들어가 버린 듯 했어요.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확인해야 한다는 서늘한 이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손주 서준이 혼자만의 짓궂은 장난인지 아니면 이 집 전체가 나를 향해 쳐놓은 거대한 기만의 연극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인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제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흐트러짐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제보다 더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꼬들꼬들한 현미밥, 아들이 좋아하는 진밥, 손주가 먹을 부드러운 잡곡밥.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아들이 좋아하는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어제 정육점에서 가장 좋은 부위로 끊어온 차돌박이를 달달 볶다가 구수한 집된장을 풀어 넣고 애호박과 두부를 썰어 넣어 보글보글 끓여냈죠. 찌개가 끓는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저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실컷 먹어두어라. 이 마귀알멈이 차려주는 밥상이 앞으로 며칠이나 더 계속될지 너희는 까맣게 모르고 있을 테니.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그들의 얼굴을 아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제 정성이 담긴 밥상을 마주하고도 며느리 다미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어머니, 찌개 맛있네요. 근데 차돌박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기름져서 살찔 것 같아요. 칭찬인 듯 아닌 듯 애매한 말을 던지며 제 속을 긁었습니다. 아들 우식이는 그런 아내의 말은 들은 채 만 채 연신 맛있다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그리고 손주 서준이는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보란 듯이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먹고 있었어요. 어제 마귀알멈 사건의 주인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아침 식사 풍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제 계획의 첫 단추를 끼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식사를 마친 며느리가 베란다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 바닥을 닦는 척하며 걸레를 든 채 베란다 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통화에 열중한 나머지 제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엄마. 나야. 응, 출근 준비해야지. 피곤해 죽겠어. 어제 회식 때문에 늦게 잤더니. 아니, 시어머니는 그냥 주무시라고 했지. 알아서 다 해놓으시는데 뭐. 며느리의 목소리는 친정 어머니와 통화할 때 특유의 애교 섞인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친정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듯한 대화가 오가더니 이내 화제는 제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뭘 잘해줘. 그냥 집에 있는 집사지 뭐. 삼시세끼 밥 차려주고 서준이 봐주고 청소 빨래 다 해주고 그거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어. 가끔 마귀알멈처럼 잔소리하는 게 흠이지만 그 정도는 그냥 못 들은 척 넘겨야지 어쩌겠어. 저 양반 없으면 당장 나랑 오빠가 힘들어지는데. 집사 그리고 마귀알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주가 장난으로 쓴 단어라고 믿고 싶었던 그 끔찍한 호칭이 며느리의 입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단어를 쓰는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의 친정어머니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이연자라는 존재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돈 안 드는 집사이자 귀찮은 마귀알몸으로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헛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조용히 걸레를 들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첫 번째 확인은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두 번째 확인을 위해 손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아, 방이 너무 지저분하구나. 할미가 좀 치워줄게. 제 말에 손주는 게임에 열중한 채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책상 위를 정리하는 척하며 어젯밤 인터뷰 숙제를 하느라 펼쳐놓았던 그림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서준이 그림 일기 썼네? 할미가 한번 봐도 될까? 손주는 귀찮다는 듯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고는 다시 게임 화면에 코를 박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어제 날짜의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와 함께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활짝 웃는 얼굴로 그려놓았더군요. 그런데 그 가족 그림 옆 한 구석에 아주 작고 우스꽝스러운 형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뾰족한 고깔 모자를 쓰고 매부리코를 한 채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 누가 봐도 동화책에 나오는 마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직업 인터뷰 숙제를 했다. 엄마 아빠는 정말 멋있다.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 나 그리고 할머니가 산다. 할머니는 맨날 아프다고 하고 잔소리만 하는 마귀할멈이다. 그래도 할머니가 카메라를 잘 찍어줘서 숙제를 잘 끝낼 수 있었다. 아이의 순수한 아기가 담긴 글과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저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카메라를 찍어주는 쓸모있는 도구이자 잔소리만 하는 마귀할멈일 뿐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서준이의 저 생각은 과연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일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림 일기장을 덮어 제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두 번째 확인도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는,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내 아들, 김우식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를 마지막 시험대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오늘 차돌 된장찌개가 아주 맛있게 잘 됐네. 우리 우식이 많이 먹어라. 아들은 역시 엄마 찌개가 최고야라며 밥을 두 그릇이나 비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아주 태연하고 무심한 목소리로 운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서준아, 제 부름에 손주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친구들끼리 별명 부르는 게 유행이니? 오늘 낮에 아파트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 할머니더러 마귀 할멈이라고 부르더라. 어른한테 그런 험한 말을 쓰다니 참 버릇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말에 식탁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사례가 들린 듯 콜록거리며 물을 마셨고 손주는 제 눈을 피하며 밥그릇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들 우식이에게로 향했어요. 제가 던진 미끼를 그가 어떻게 물 것인지 저는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애들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요즘 애들 유튜브 보고 험한 말 많이 배우잖아요. 서준이가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마세요. 담이 보기 민망하게, 담이 보기 민망하게.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들은 제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제 아내의 심기가 불편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세상에서 우선순위는 명확했어요. 늙은 어머니의 존엄성보다는 젊은 아내의 편안함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아들을 위해 바쳤던 제 모든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자 그들의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방해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그렇구나.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라고 말하며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료해졌습니다. 모든 확인은 끝났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기만하고 착취해 온 내 인생의 가장 교활한 적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밤과는 달랐어요. 더 이상 배신감에 몸서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들이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관찰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리고 내 인생의 온전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조용한 전쟁의 서막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귀 할멈이라는 낙인이 찍힌 후 맞이한 세 번째 아침,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확인 작업은 제게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마저 깨끗하게 도려내는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외가 수술과도 같았어요. 이제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명료한 계획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오랜만에 동네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에 몸 좀 푹 지지고 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며느리는 네,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점심 식사 전에는 들어오셔야 해요라며 제 건강에 대한 염려보다는 자신의 점심 식사를 챙기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래, 점심 식사 전에는 들어가 주마.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단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목욕탕이 아닌 시내 중심가에 있는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평생을 거래해 온 덕분에 저는 그 은행의 VIP 고객이었고 도착하자마자 곧장 안락한 상담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주하고 앉아 저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여러 개의 통장을 꺼내 은행 직원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붓던 희망 적금 통장, 남편이 남겨준 사망보험금을 묻어두었던 정기예금 통장, 며느리 몰래 비상금으로 차곡차곡 모아온 쌈짓돈 통장까지 제 지난 세월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긴 통장들이었죠. 여기 있는 모든 예금을 해지해서 이 하나의 계좌로 전부 이체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는 저 외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제 아들이라 할지라도 조회하거나 인출할 수 없도록 가장 높은 등급의 보안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도 일절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저, 이연자 본인이 이 창구에 직접 와야만 모든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은행 직원은 제 단호한 어조에 놀란 듯 했지만 곧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초부터 어머니,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은 앱으로 하는 게 이자도 더 쳐주고 편해요라며 제 통장들을 호시탐탐 노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늙어서 그런 건 잘 모른다며 어물쩍 웃어넘겼지요. 그 거절이 얼마나 현명한 판단이었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제 모든 금융 자산이 단 하나의 계좌로 모이고 그 통장의 잔고가 찍힌 종이를 건네받았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완전한 주도권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돈은 이제 저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저의 성체가 될 것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제가 향한 곳은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보험회사였습니다. 저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가입했던 종신보험과 몇 해 전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가입했던 암보험 증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두 보험의 수익자는 모두 외아들인 기무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모든 돈은 고스란히 아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저는 창구 직원에게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여기 두 보험의 지정 수익자를 모두 변경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누구로 변경할 것인지 묻자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지정 수익자 없음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제가 죽으면 법에서 정한 대로 제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도록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온정이자 동시에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제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기는 했지만 지정 수익자라는 특권을 박탈함으로써 저는 너는 더 이상 내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었죠. 만약 아들이 제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다면 저는 언제든지 유언장을 통해 제 재산을 다른 곳에 기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치고 보험회사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제 인생의 안전장치를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다시 설계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벌써 점심시간 다 됐는데. 배고파 죽겠어요. 저는 미안하다. 목욕탕에 사람이 많아서 좀 늦었네. 금방 차려주마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 등 뒤로 며느리가 무심하게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아, 맞다. 어머니, 오늘 은행 가신 김에 저희 생활비 계좌로 돈 좀 붙여주시지 그러셨어요. 마침 서준이 영어 학원비랑 제 카드값 낼 때가 돼서요. 한 300만 원 정도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등을 돌린 채 아무도 모르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것은 제 계획의 세 번째 단계, 즉 그들의 돈줄을 시험해 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아주 아쉽다는 듯한 목소리를 연기하며 뒤돌아섰습니다. 어머나, 그걸 깜빡했네. 내 정신 좀 봐. 목욕하고 나오니 몸이 노곤해서 다른 생각은 하나도 못했구나. 정말 미안해서 어쩌지?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네. 그럼 돈 안 보내셨어요? 저 오늘 꼭 내야 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실망과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욱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은행 가서 꼭 보내주마. 하루만 좀 기다려주렴. 며느리는 입을 삐죽 내밀고는 알았어요. 내일은 절대 잊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때 먹이를 주지 않은 주인에게 투정을 부리는 애완동물 같았어요. 저는 그날 제 통장에 수억 원의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시작이었지만 제게는 거대한 독립선언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너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저는 속으로 다짐하며 그들을 위한 마지막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줄을 잠그는 첫 번째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 날, 저는 제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를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집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제 평생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들 내외가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기생하고 있는 안락한 보금자리이기도 했죠. 그들의 뿌리이자 울타리인 이 집을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어제 약속한 대로 생활비 붙이러 은행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어머니, 이번 달엔 넉넉하게 넣어주셔야 해요. 라고 외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대답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당연히 은행이 아니었어요. 저는 동네에 번쩍이는 신식 중개사무소들을 모두 지나쳤습니다. 젊고 싹싹한 중개인들이 통유리창 너머로 호객행위를 하는 그곳들을 지나 허름한 골목 어귀에 자리한 대성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를 지켜온 지금은 백발이 성성한 사장님이 홀로 낡은 주파나를 튕기며 운영하는 곳이었죠. 돌아가신 제 남편과도 막역한 사이였던 분이라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구수한 보리차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알아본 사장님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연자 씨 동생 아니신가? 이게 얼마만입니까? 귀한 걸음을 다 하셨네요. 저는 사장님의 인사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그의 맞은편 낡은 가죽 소파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품 안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집문서가 담긴 묵직한 봉투를 꺼내 묵직한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중대한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겠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최고가여야 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걱정 마시고 두둑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부동산 사장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저와 집문서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집은 왜 파세요? 혹시 우식이 사업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아니면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그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우식이 아버지가 이 집 사던 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나랑 막걸리를 얼마나 마셨는데 그걸 어떻게 팔아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린 대로만 처리해 주십시오.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봐야겠다는 마지막 말에 담긴 무게를 사장님은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자 씨 동생 뜻이 그렇다면야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장 조용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든든한 약속을 받고 부동산을 나오는데 마음 한편이 시큰하면서도 동시에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현금 부자인 사업가 한 분이 자녀의 학군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하는데 제가 내놓은 집의 위치와 구조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계약도 최대한 서두르고 싶다는 꿈 같은 조건이었죠. 단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집을 한번 직접 보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모두 출근하고 없는 평일 낮 2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아침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집을 잘 팔기 위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꾸민 정든 집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저의 지난 세월에 대한 작별 인사와도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고른 소파에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아들이 어릴 적 키를 재던 문설주의 낙서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딘가 서글프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제 자유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중후한 인상의 신사 한 분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사모님, 집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햇살도 잘 들고 기운이 참 좋은 집입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습니다. 마음에 쏙 듭니다. 그의 말에 저는 이 집이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창 안방을 둘러보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서준이가 오늘 학교에서 준비물을 안 가져갔다고 해서요. 제가 지금 회사라 잠깐 집에 들러서 챙겨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를 유지하며
머리를 빠르게 굴렸습니다. 어머, 담이야. 어쩌니? 내가 지금 아파트 경로당에 잠깐 나와 있단다. 오늘이 8월 노래자랑 예선이라서 아주 시끌벅적하거든. 그리고 집에 맞다. 오늘 내 오랜 고향 친구들이 집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와 있단다. 지금 한창 집 구경 중이라 내가 오면 좀 불편할 텐데. 준비물이 많이 급한 거니? 저는 일부러 전화기 너머로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아이고, 김영감님, 그 노래 한 곡 더 하시게. 앵콜. 이라고 외치며 경로당에 있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제 임기응변이 통했는지 며느리는 전화기 너머로 짜증이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 친구분들 와 계세요? 그럼 할 수 없죠, 뭐. 괜히 손님들 계신데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문방구에서 사서 갖다 줘야겠네요. 알았어요, 끊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제 친구들의 방문을 염려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직 자신의 수고로움에 대한 불평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집을 보러 온 신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가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평생의 보금자리가 그렇게 조용히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나니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제 양심의 한치의 후회나 미련도 남기지 않기 위한 저 자신을 위한 최종 확인 절차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부터 시름시름 앓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다리를 절뚝이며 허리를 붙잡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힘없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온몸이 쑤시는구나. 그러자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가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몸살이 아주 심하게 난 것 같구나.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하지만 오늘 저녁이랑 내일 서준이 등원은 너희가 좀 해줘야겠다. 수화기 너머로 순간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하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리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며느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마디는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네,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 오늘 한 달 전부터 약속 잡아놓은 동창회 있는데 새 옷까지 사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빠도 오늘 회식이라 늦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서준이는 어떡하라고요? 좀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짜증과 원망이 가득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는 단 한 음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노골적인 불평뿐이었죠.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게 전화해서는 엄마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오늘 정말 중요한 회식이라 빠질 수가 없는데 내 승진이 걸린 문제라서 어쩌지? 라며 슬쩍 발을 뺐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인간적인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가장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너희가 좀 데려다 줘야 할 것 같은데 혼자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아주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요즘엔 케어투게더라고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앱으로 부르면 집 앞까지 와서
병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고 진료받는 동안 기다렸다가 약까지 타서 다시 집에 모셔다 주는 서비스예요. 저희 회사 동료들도 부모님 편찮으실 때 다 이거 쓴대요. 저희가 그걸로 불러드릴게요. 세상 참 좋아졌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기능적인 존재일 뿐, 그 기능이 멈추는 순간 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 곳곳에 배어 있던 저의 헌신과 애정의 흔적들은 이제 차가운 배신감과 서늘한 결의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가면을 벗기고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은 토요일 저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날은 제 계획의 활용점정을 찍는 날이자 제 인생을 올가매던 모든 족쇄를 끊어내는 해방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디데이를 앞두고 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모든 행동은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일상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들의 의심을 살 만한 구석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들은 제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제가 청소해 놓은 깨끗한 집에서 편안하게 잠들며 자신들이 딛고 선 땅이 거대한 싱크홀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저는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낡은 서류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묘한 권위를 풍기는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서류의 마지막 도장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 매매의 마지막 절차인 등기 이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죠. 법무사는 안경 너머의 날카로운 눈으로 저와 매수인을 번갈아 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매도인 이연자님, 정말 이 계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평생을 사신 집인데 자제분들과는 충분히 상의가 되신 건지요? 저는 그 질문에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제 인생의 그 어떤 결정보다도 더 신중하게 내린 결정입니다. 더 이상 상의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법무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제 앞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집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그 서류에 제 이름 석자를 쓰고 인주를 묻힌 묵직한 옥도장을 찍는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문득 수십 년 전 젊은 남편과 함께 서툰 글씨로 이 집의 첫 번째 계약서에 이름을 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비워낸 자리에 찾아온 고요한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시원섭섭한 마음에 눈물이라도 한 방울 흘렸을 법도 한데 저는 오히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쑥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위선을 받아내는 거대한 그릇이자 저를 마귀알 몸으로 가둬두는 감옥이었을 뿐입니다. 그 감옥의 열쇠를 제 손으로 직접 넘겨주는 순간 저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매매잔금 전액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근처의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제 평생 처음 보는 긴 숫자의 배열을 저는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과 맞바꾼 억척스러움,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견뎌낸 인고의 시간, 그리고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제 모든 세월의 무게가 그 숫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오롯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대추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제 인생의 이막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 조용히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저 자신에게 근사한 선물을 하는 것이었죠. 저는 곧장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어본 적이 없었기에 화려한 불빛과 번쩍이는 쇼윈도로 가득한 그곳은 제게 별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젊고 세련된 직원들 사이에서 제가 주눅이 들 법도 했지만 제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저는 가장 좋은 원단으로 만든 고상한 짙은 남색의 외출복 한 벌을 망설임 없이 샀습니다. 직원이 제게 더 화사한 색을 권했지만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옷은 토요일 저녁 제 마지막 선언을 할 때 입을 전투복이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입을 첫 번째 예복이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기품과 단호함이 더 어울리는 옷이었죠. 그리고 화장품 가게에 들러 제 검버섯핀 얼굴을 조금이나마 가려줄 좋은 분과 은은한 색의 입술연지도 하나 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늙고 지친 할머니였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대형마트에 들러 제 평생 가장 많은 장을 보았습니다. 카트 2개가 가득 차고도 넘칠 정도였어요. 최고급 한우 갈비와 등심, 싱싱한 활전복과 대하, 오색 찬란한 파프리카와 각종 채소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비싼 와인과 손주가 좋아하는 유기농 과일까지 마치 누군가의 환갑잔치라도 치를 것처럼 저는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볼 정도였죠. 이 모든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차려냈던 수천 번의 밥상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밥상에 담았던 제 사랑과 정성이 어떻게 배신당했는지를 생각하니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가 차갑게 식어 칼날 같은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제가 베푸는 최후의 만찬이 될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있다가 산더미 같은 장바구니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무슨 날이에요? 돈은 어디서 나셨어요? 또 쌈짓돈 깨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음식에 대한 기대감보다 제가 쓴 돈의 출처에 대한 의심이 더 크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통장에 보내주려던 생활비, 그걸로 시장을 좀 봤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내가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오랜만에 다 같이 외식이라도 할까 했는데 그냥 집에서 내가 아주 맛있는 거 해주려고. 기대하렴. 중요한 할 말이라는 떡밥에 며느리의 얼굴에 떠올랐던 의심은 순식간에 탐욕과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 제 재산을 증여해주거나 앞으로 손주를 돌보는 일에 대한 더 큰 헌신을 약속하는 자리일 것이라 지레짐작했을 겁니다. 며느리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 정말요, 어머니? 역시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편히 쉬고 있어라. 이건 온전히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선물이니 맛있게 먹을 준비나 하렴. 며느리는 제 말에 신이 나서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남편인 우식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방문 틈으로 오빠 대박이야. 어머니가 드디어 재산 정리하시려나 봐. 토요일에 중요한 발표하신대. 라며 속삭이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제 방에서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큰 여행 가방이 아닌 작은 손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이 마지막 생일에 선물해준 낡은 비단 손지갑과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유일하게 해주신 옷반지. 그것들은 제게 진정한 사랑을 주었던 사람들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갓 돌이 지났을 무렵의 아들 우식이를 품에 안고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아이는 지금의 저 기생충 같은 아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제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순수하고 사랑스러웠던 내 아들. 저는 그 시절의 아들을 가슴에 묻고 지금의 아들은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사진을 가만히 쓸어보다 저는 그것을 조용히 손가방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어요. 아들 내외가 명절 때마다 의무적으로 사왔던 싸구려 내복들, 며느리가 쓰다 버리듯 제게 던져준 낡은 화장품들, 손주가 만들어준 어버이날 카네이션까지. 그들이 제게 베푼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었기에 저는 그 가짜 옹기들을 미련 없이 그들의 집에 남겨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가방이 너무도 가벼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제 인생의 무게가 고작 이 손가방 하나에 담긴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 가벼움이 제게 날개를 달아줄 것만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를, 할머니라는 책임감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저녁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장이 오르면 저는 이 가벼운 가방 하나만 들고 헐헐 날아오를 것입니다. 누구도 저를 붙잡을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말입니다. 결전의 날인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 반에 잠에서 깨어났지만 제 마음은 지난 수십 년간의 그 어느 아침과도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의무감이나 짓눌리는 책임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지막 무대에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노련한 배우처럼 비장하면서도 차분한 흥분마저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연극의 일막을 제 손으로 직접 화려하게 끝맺음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온종일 부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의 공력을 쏟아붓는 장인처럼 제 모든 요리 솜씨를 총동원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저녁을 차렸습니다. 최고급 한우갈비는 밤새 찬물에 담가 핏물을 깨끗이 빼고 직접 강판에 곱게 간 배와 양파를 듬뿍 넣은 양념에 정성껏 재웠습니다. 이 갈비찜은 아들 우식이가 어릴 적 생일상에 올려주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지만 지금은 그저 마지막 의무를 다하는 차가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압력솥에 푹 쪄낸 갈비찜은 젓가락만 대도 살이 스르르 발라질 만큼 부드럽게 완성되었죠. 싱싱한 활전복은 칫솔로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내고 칼집을 촘촘히 내어 버터에 노릇하게 구워냈습니다. 며느리 다미가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한 요리였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집에 시집와 어머니, 전복 버터구이 정말 좋아해요라며 애교를 떨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 기억은 역겨운 위선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오색 찬란한 파프리카와 버섯을 듬뿍 넣은 잡채는 금방 불지 않도록 당면을 따로 삶아 정성껏 무쳤습니다.
그 외에도 손수 반죽하여 곱게 부친 녹두전과 동태전, 쌉쌀한 향이 일품인 더덕구이, 제철을 맞아 향긋한 취나물과 고사리나물 무침까지 식탁 위에는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10가지가 넘는 요리들이 화려하게 차려졌습니다. 심지어 저는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최고급 유기그릇까지 꺼내 음식을 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환갑잔치나 명절 당일 같았어요. 이 모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와의 작별을 고하는 장엄하고 신성한 의식이었으니까요. 저녁 7시 아들 내외와 손주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화려한 상차림과 번쩍이는 유기그릇에 그들의 얼굴에는 감탄과 노골적인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와, 어머니, 오늘 정말 무슨 날이에요? 완전 임금님 수라상이네요. 역시 어머니 음식 솜씨는 대한민국 최고예요. 아들은 호들갑을 떨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며느리는 이미 눈으로 어떤 음식을 먼저 먹을지 탐색하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귀한 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저희 오늘 정말 입이 호강하겠네요. 손주 서준이마저 할머니 갈비찜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라며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저는 아주 인자한 할머니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많이들 먹어라. 며칠 전부터 너희에게 맛있는 밥 한 끼 차려주고 싶어서 준비했단다. 특히 우리 서준이 좋아하는 갈비찜 실컷 먹으렴. 저는 가장 크고 부드러운 갈비찜 한 덩이를 손주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눈 감추듯 음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내에게 가장 맛있는 전복을 집어주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애교를 부리며 술을 따랐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이었죠. 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제 눈에, 제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제 앞에는 밥 한 술 뜨지 않은 깨끗한 그릇만이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너무도 식사에 열중한 나머지 그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네, 이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제가 베푸는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실컷 먹어두어라. 이 마귀알몸이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이니 왁자지껄한 식사가 끝나고 제가 향긋한 과일과 직접 담근 매실차를 내어놓았을 때 드디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식탁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배를 두드리던 아들과 며느리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 자세를 고쳐 앉고 기대감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제 입에서 나올 중요한 할 말이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해줄 달콤한 유산 상속 이야기이거나 최소한 손주 학원비라도 두둑이 보태주겠다는 약속일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모이라고 한 건 다른 게 아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정면으로 며느리 다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서늘하고 고든 시선을 마주한 다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미야, 내가 며칠 전에 내 시어미의 이름을 내 손주 휴대폰에서 우연히 봤다. 제 말에 다미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아들 우식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이라며 저와 다미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숨막히는 정적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분하고 냉정한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을 만큼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마귀알멈이라고 저장되어 있더구나.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있던 과일 포크를 사기 접시 위로 떨어뜨린 소리였어요.
다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 핏기 하나 없었고 아들 우식의 얼굴은 당혹감과 불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다미, 너 이게 사실이야? 엄마한테 설명 좀 해봐. 아들의 다그침에 며느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쥐어짰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건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서준이가 요즘 유튜브 보고 이상한 말을 배워와서 애칭처럼 아시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이에요, 어머니. 오해세요. 서준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의 구차한 변명을 산산조각 낼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피식하고 경멸이 가득 담긴 웃음까지 터뜨렸습니다. 제 웃음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은 더욱 공포에 질려갔어요. 장난이라고? 애칭이라고?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건 서준이의 짓궂은 장난이었다고 치자. 그럼 며칠 전 내 친정어미와 통화하면서 우리 시어머니 그냥 집에 있는 집사지 뭐. 가끔 마귀알멈처럼 잔소리하는 게 흠이지만 이라고 말한 것도 그저 장난이었겠구나. 제가 그녀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자 며느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뒷담화를 제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잿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아들은 배신감에 찬 눈으로 아내를 그리고 어쩔 줄 모르겠다는 참담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건 가장 장엄하고 비장한 마지막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으며 한 음절 한 음절이 비수처럼 날아가 그들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나는 너를 아들로 키우고 너를 며느리로 맞아 내 모든 것을 내주었다. 내 남은 인생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너희는 그 고귀한 시간 동안 나를 마귀알멈과 집사로 취급하며 뒤에서 비웃고 모욕했구나. 지난 수십 년간 나는 우식이 엄마로 그리고 서준이 할머니로 살았다. 내 이름 이연자는 잊은 지 오래였지. 그런데 너희는 내게 새로운 이름까지 지어주었더구나.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으니 나는 오늘부로 너희의 어미도 서준이의 할미도 아니다. 너희가 시작한 이 더럽고 역겨운 연극의 주인공 노릇은 이제 사양하겠다. 너희는 오늘 너희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와 뿌리를 동시에 잃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며 주인 행세를 하던 이 집은 사흘 전에 이미 팔렸다. 뭐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이 팔리다니. 엄마 마음대로 이 집을 팔 수 없어.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다고. 아들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작은 손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면전에 집 매매 계약서 사본과 제 이름으로 찍힌 통장 잔고 증명서를 함께 던졌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거라.
이 집은 내 평생의 피와 땀으로 마련한 온전한 내 재산이다. 너희는 단 1원도 보탠 적이 없지. 며칠 내로 새로운 주인이 들어올 테니 너희도 이제 너희가 살 길을 알아서 찾아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망부석처럼 굳어 서류를 내려다볼 뿐 아무도 감히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평생 잘할게요. 하고 절박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제 손으로 직접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하고 둔탁하게 잠기는 문소리와 함께 제 지긋지긋했던 과거와의 인연도 그렇게 완벽하고 영원하게 끊어졌습니다. 그 지옥 같던 집의 현관문을 닫고 나온 순간 저는 수십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문 안쪽에서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절규하는 소리, 며느리가 악을 쓰며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들은 더 이상 제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세상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1층에 도착하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제 유일한 핏줄이자 언제나 제 편이었던 딸의 차였습니다. 딸은 차에서 내려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마주 잡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제 모든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차를 몰아 고속도로를 향했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저는 제가 평생을 살았던 동네가 한순간에 낯설게 느껴지는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아파트의 모습을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2의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미리 마련해둔 시내의 한적한 호텔에 도착한 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껐습니다. 뒷덮개를 열어 유심칩을 빼낸 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손톱깎이를 꺼내 그 플라스틱 조각을 망설임 없이 두 동강 내어버렸습니다. 제 과거와 연결된 마지막 끈이었던 그 작은 칩 조각을 저는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절규도 가식적인 사과도 비겁한 변명도 더 이상 제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딸의 새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였죠. 아들 내외가 밤새 부동산으로 찾아와 집이 정말 팔린 게 맞냐며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걱정 마십시오. 계약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났고 잔금까지 모두 치러졌으니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딸과 함께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 제 방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짐들을 모두 처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의 낡은 앨범, 빛바랜 가족사진, 그들이 쓰던 값비싼 가구들까지 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요. 단 하나 제 방에 있던 작은 자개장과 제 손때 묻은 옷 몇 가지만은 따로 챙겨
제가 있는 곳으로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자개장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제 인생의 유일한 재산 목록 1호였으니까요. 그 무렵 아들과 며느리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딸을 통해 전해 듣기로 그들은 제가 잠시 화가 나 집을 나갔을 뿐 며칠만 지나면 손주가 보고 싶어서라도 돌아올 것이라고 안일하게 믿었다고 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제가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나타나지 않고 급기야 법무법인에서 보낸 주택명도 명령에 대한 내용 증명 등기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용 증명에는 일주일 내로 집을 비우지 않을 시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을 진행할 것이라는 서늘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그들은 제 딸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은 울며불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제발 엄마 어디 계신지만 알려다오.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겠다고 애원했고 며느리는 아가씨, 저 정말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서준이는 어떡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며 동정심에 호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게 모든 진실을 듣고 누구보다 분노하고 있던 딸은 그들의 호소를 냉정하게 잘라냈습니다. 오빠 다시는 나한테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오빠는 엄마 아들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엄마를 지옥에 살게 한 공범일 뿐이야. 오빠와 올케가 지금 겪는 고통은 엄마가 수년간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뻘 달게 받아. 딸의 단호한 대처에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스스로의 잘못이 만들어낸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일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약속된 이사 날짜가 되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마지막으로 그 집에 들렀습니다. 제 자개장을 챙기기 위해서였어요. 집안은 그야말로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했습니다. 그들이 급하게 짐을 싸서 나간 듯 여기저기 옷가지와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차렸던 최후의 만찬 그릇들이 곰팡이가 쓴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보니 그들이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쓰며 제 집만 챙겨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선택한 새로운 보금자리는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 남해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작지만 깨끗한 단층 집을 이미 계약해둔 상태였죠. 서울역 플랫폼에 서서 남쪽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들이마시는 공기의 질감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지난 72년간 제 폐부를 채웠던 것은 늘 희생과 인내라는 이름의 무거운 공기였어요. 기차의 목적지는 남해가 아닌 그곳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 진주였습니다. 기차가 서울의 잿빛 빌딩 숲을 벗어나 초록빛 들판을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아이처럼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2시간이 조금 넘어 진주역에 내려 저는 다시 남해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낯선 도시의 버스터미널에서 다음 차를 기다리는 동안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구수한 사투리가 오가는 소리, 처음 보는 지역 막걸리, 광고판, 낯선 행선지를 알리는 안내 방송까지. 그 생경함 속에서 저는 제가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된 새로운 공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남해대교의 붉은 아치를 건너 섬으로 들어설 때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윤슬 가득한 바다를 보며 저는 비로소 진짜 제 땅에 발을 디뎠음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계약한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한적한 언덕배기에 자리한 하얀 담장의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이나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멍하니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정겨운 모습이었죠.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외관, 지붕을 타고 흐르는 담쟁이 덩굴, 그리고 마당 한편에 늠름하게 서 있는 가지마다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열린 커다란 감나무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온 것처럼 따뜻하고 살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안락함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이연자 한 사람만을 위한 저의 첫 번째 진짜 내 집이었죠. 묵직한 철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저를 반긴 것은 방치되어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었습니다. 마당이라기보다는 작은 정글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잡초들마저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너머에 펼쳐질 저의 새로운 삶을 위한 제가 직접 가꾸고 일궈나가야 할 희망의 땅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며칠간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향으로 난 커다란 창 덕분에 햇살이 가득 들어와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한가운데에 한참을 서서 집안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오직 저 하나뿐인 공간.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자유와 고요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상쾌한 바닷바람이 집안 가득 들어와 저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이 집이 제게 잘 왔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위로를 건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서 붙인 제 유일한 재산 목록 1호인 자개장이 도착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자개장을 안방에 내려놓았을 때 저는 비로소 이 집이 온전히 제 공간이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자개장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을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가장 행복하고 평온한 안식처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 근처의 작은 식료품 가게에 들러 쌀과 된장, 그리고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첫 번째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와 갓 지은 흰쌀밥. 반찬은 김치 하나가 전부였지만 제 인생에서 먹었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더 달고 맛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밥을 씹으며 저는 제가 음식을 통해 처음으로 위로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무성한 잡초로 뒤덮인 마당을 저만의 작은 텃밭으로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몸빼 바지를 입고 밀짚 모자를 눌러 쓴 채 호미와 낫을 들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처음 해보는 밭일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제 키만큼 자란 잡초들을 베어내는 일도, 땅속 깊이 뿌리내린 질긴 잡초 뿌리를 캐내는 일도, 딱딱하게 굳은 땅을 일구는 일도 허리와 무릎에 큰 부담을 주었죠.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일을 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땀을 흘리며 땅을 파헤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분노와 슬픔의 찌꺼기들이 함께 뽑혀 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의 고된 노동 끝에 잡초로 가득했던 황무지는 마침내 깨끗하고 부드러운 흙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동네 읍내에 있는 종묘상에 찾아가 상추와 깻잎, 고추와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습니다. 종묘상 주인은 제 서툰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해주며 흙 고르는 법부터 거름 주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서울서 오셨나 봐요? 여긴 공기가 좋아서 뭘 심어도 쑥쑥 잘 자랄 겁니다. 농사일이 힘들어도 직접 키운 거 따먹는 재미가 쏠쏠하지요. 주인의 구수한 사투리와 따뜻한 격려에 저는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대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성껏 고른 흙에 모종을 하나하나 심고 물을 흠뻑 주었을 때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새로운 생명을 심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텃밭으로 나가 밤새 조금씩 자라난 새싹들을 확인하는 것이 제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들이 햇살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메마른 마음에 새로운 활력이 돋아나는 것 같았어요. 텃밭 가꾸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바로 동네 문화센터에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강좌에 등록한 것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아왔지. 정작 나, 이연자의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 파란만장했던 삶을 글로 써내려가다 보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강좌 첫날, 저는 어색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대여섯 명의 어르신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모두가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새로운 배움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묻어났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며 뒷자리에 앉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고운 인상의 한 분이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저도 지난 학기부터 시작했는데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와 나지막한 목소리에 제 마음의 빗장이 조금은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무엇이 아닌 이연자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강사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자기소개 글을 써오라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새하얀 원고지 위에 제 인생의 첫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내 이름은 이연자입니다. 그 간단한 문장을 쓰는데 제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빼앗겼던 제 이름을 되찾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원고지를 채워나갔습니다. 억척같이 시장에서 일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던 젊은 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슬픈 기억, 그리고 아들 내외의 집에서 마귀알몸으로 살아야 했던 굴욕적인 시간까지 제 모든 과거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글로 옮기는 작업은 골마 터진 상처를 제 손으로 직접 소독하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자 한자 써내려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7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나의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 새로운 삶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해의 잔잔한 파도처럼 평온했던 제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계절이 바뀌어 스산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무렵이었습니다. 과거의 망령들은 제가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끈질기게 제 발목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 발은 이미 새로운 땅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자서전 쓰기 수업을 마치고 친구가 된 정숙 씨와 함께 동네 찻집에서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각자 써온 글을 서로에게 읽어주며 서로의 인생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제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은 늘 제 평온을 깨뜨릴까봐 조심스러워하며 전화를 걸어왔기에 저는 직감적으로 서울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괜찮은 거 아는데 그래도 엄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전해준 아들 내외의 소식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절했습니다. 당장 살던 집에서 쫓겨난 그들은 급하게 대출을 받아 서울 변두리의 낡고 작은 빌라 반지하로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제가 살던 집은 햇살이 잘 드는 남양의 30평대 아파트였지만 그들의 새 보금자리는 낮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컴컴하고 벽에는 축축한 곰팡이가 피어 여름이면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 될 줄 알았던 안락한 보금자리와 제가 당연히 제공했던 모든 경제적 지원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그들은 현실의 냉혹한 벽에 그대로 부딪힌 것입니다. 아들 우식이는 갑자기 늘어난 대출 이자와 월세, 그리고 예전처럼 마음껏 쓸 수 없게 된 생활비의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 일에도 집중하지 못해 큰 실수를 저질렀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승진길이 막혔다고 해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며 신세 한탄을 하거나 아내인 다미에게 폭언을 퍼붓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다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해주던 따뜻한 밥 대신 매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제가 도맡아 하던 육아와 살림이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자 히스테리가 날로 심해져 갔다고 합니다. 명품 옷과 가방을 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고 해요. 경제적 압박과 생활의 고단함은 자연스럽게 잦은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매일같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너가 엄마한테 마귀알몸이라고만 안 했어도 라며 소리 지르는 아들과 그럼 오빠는 뭐 했는데? 옆에서 반감만 했잖아. 오빠가 조금만 똑똑했어도 집 명이라도 미리 받아놨으면 이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냐? 라며 악을 쓰는 며느리. 그 지옥 같은 싸움 속에서 손주 서준이는 방구석에 숨어 울고 있기 일쑤라고 했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어젯밤에는 오빠가 술에 취해서는 올케한테 손까지 올린 것 같아. 서준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무섭다고 엉엉 울더라.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현실이 제게는 더 이상 아픔이나 상처가 아닌 그저 인과응보라는 이름의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잘못 없는 손주가 그 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딸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저 사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니 담담하게 전해줘서 고맙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결과를 감당해야 할 뿐이다. 하지만 서준이는 그 아이는 지켜줘야지. 정 힘들면 내가 잠시 데리고 있거라. 필요한 돈은 내가 모두 보내주마. 하지만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통해 제게 연락이 닿지 않자 어떻게 알아냈는지 제 새 휴대폰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끝에 제가 마지못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남자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나 우식이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엄마. 아들은 목이 쉰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제 평생 가장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더 이상 나를 찾지 말아라. 그리고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며느리에게서 공중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연극 배우처럼 흐느끼며 제 동정심에 호소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밤 울어요.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할머니만 찾아요. 어머니, 제발 서준이 봐서라도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손주 서준이. 그 이름이 나오자 잠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그들의 비겁함에 동정심 대신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시는 내 손주를 너의 구차한 변명의 방패로 삼지 마라. 너는 내 아들 앞에서 내 어미를 개라고 불렀다. 그런 너에게 내 손주의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 제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겪고 난 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과업을 수행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도 용서도 아닌 제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하고 진정한 유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읍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변호사 앞에서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 전 재산의 절반을 제 손주 김서준의 이름으로 신탁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젊은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제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신탁의 조건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신탁 자산은 서준이가 만 25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까지는 그 누구도 심지어 친권자인 제 아들과 며느리라 할지라도 단 1원도 손댈 수 없도록 설정해 주십시오. 오직 서준이의 대학 등록금이나 해외 유학 혹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변호사님의 관리 감독하에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제가 죽은 뒤 제가 사는 이남해의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 모두 기부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손주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서 상처받고 자라날 아이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결코 아이의 부모를 위한 위로금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의 헌신이 또다시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쓰이는 것을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뜻을 모두 반영하여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를 작성해 주었고 저는 그 서류에 제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음이 놀랄 만큼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남길 미련도 걱정도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난 뒤 제 삶에는 완벽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서 걸려오는 불청객의 전화도 저를 흔들려는 가식적인 눈물도 없었습니다. 저는 온전히 저의 새로운 삶에 집중할 수 있었죠. 제가 가꾼 텃밭의 상추는 어느새 무성하게 자라나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정도가 되었고, 자서전 쓰기 강좌에서 쓴 제 글은 지역신문의 작은 코너로 연재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72. 이연자의 홀로썩이라는 제목의 제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5번의 가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의 터전이 된 이 작은 바닷가 마을의 시간은 서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밀도로 흘러갔습니다. 저를 옥죄던 과거의 시간은 초침소리 하나하나가 신경을 긁는 고문과도 같았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은 밀물과 썰물처럼 자연스럽고 너그러웠습니다. 제 얼굴의 주름은 5줄 더 늘었을지 몰라도 제 마음의 주름은 지난 5해 동안 오히려 팽팽하게 펴진 듯합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 작가님이라고 부르곤 해요. 늙은 할머니의 소일거리라고 생각했던 글쓰기가 제게 작가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물해 준 것이지요. 저는 제 작은 집 거실을 동네 사랑방처럼 개방해서 글쓰기에 관심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매주 모여 서로의 글을 읽고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잃어버린 가족 대신 저는 제 삶의 마지막을 함께할 더없이 소중한 이웃과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소식은 이제 아주 가끔 바람결에 먼지처럼 실려올 뿐입니다. 얼마 전 제 딸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우식이와 며느리 다미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경제적 파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손주 서준이의 양육권은 며느리가 갖게 되었고, 아들은 최소한의 양육비만 보내며 공사장을 전전하며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딸의 말에 따르면 아들은 술에 취할 때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해요. 내가 정말 개만도 못한 놈이었어. 다미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내 어머니가 내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던 내가 더 나쁜 놈이야. 나는 아들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실패했어. 엄마 볼 자격도 용서를 빌 자격도 없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그것만이라도 엄마한테 전해줘. 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어요. 제 아들이 마침내 철이 든 모양이었지만 너무도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과오를 깨닫는데 혹독한 대가를 치른 셈이지요. 저는 딸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는 그의 인생을,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다. 그저 어디서든 자기 몫의 벌을 달게 받으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고만 전해다오. 그것이 제가 아들이라는 존재에게 건넬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가장 제 마음에 돌덩이처럼 걸려있던 것은 역시 손주 서준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씩씩한 중학생이 되었다고 해요. 고민 끝에 저는 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만나러 가겠다고. 단 그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는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며, 만남은 오직 딸의 동행하에 제가 사는 곳과 그들이 사는 곳의 중간쯤에 위치한 어느 조용한 공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위해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제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딸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훌쩍 자란 아이의 모습이 보이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늠름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옅은 그늘이 어려 있었어요. 아이는 제 앞에 서더니 한참이나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허리를 깊이 숙여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서준이에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서준아. 괜찮다. 다 괜찮아. 어른들의 잘못이지 우리 서준이 잘못이 아니야. 한참을 부둥켜 안고 온 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저를 마귀알몸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할머니를 그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작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서준이의 이름으로 가입된 교육신탁 증서였습니다. 서준아, 이건 할미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의 꿈을 펼치고 싶을 때 아주 큰 힘이 되어줄 게다. 부디 이 돈으로 너 자신을 위한 멋진 인생을 설계하렴.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거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이는 증서를 받아들고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과거의 모든 인연을 끊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가장 아프고 더러웠던 부분만을 도려내고 가장 소중하고 순수한 연결고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낸 것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저는 아이의 뒷모생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제게 손을 흔들어 주었고 저 역시 눈물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마을 문화센터에서는 연말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자서전 쓰기 반에서는 각자 가장 마음에 드는 글 한 편씩을 골라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죠.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마귀알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던 지난날의 서름과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 떠나온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객석에서는 조용한 흐느낌과 함께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용기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바다를 봅니다. 이제 제게 바다는 도피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와 낡은 것을 지우고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저의 남은 삶도 저 파도처럼 매일 새롭게 그리고 힘차게 흘러갈 것입니다. 제 손에는 이제 낡은 호미 대신 제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써내려갈 펜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랑스러운 제 이름, 이연자입니다.